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예.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 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아,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리면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막에.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그리고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한반도 생물 안보 위협. 한반도를 덮친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붉은 불개미였습니다. 어찌나 피해가 극심했는지 살인개미로까지 불렸던 녀석입니다. 붉은 불개미, 크기는 약 2.5에서 6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인 솔레놉신이 포함된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요. 이 침에 쏘이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 장애 등의 쇼크 증상을 유발,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요, 현재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게 이 붉은 불개미가요, 식물의 씨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 둥지를 공격해서 어린 새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와. 이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새를 어떻게 먹어? 자, 또 붉은 불개미가 집을 지은 농경지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됐을 때 어떡해? 핵폭탄이야, 핵폭탄. 검역 당국은 즉각 소독 조치를 실시, 개미 유인용 트랩 160여 개를 설치하고요. 대대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5월 또다시 부산항에서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천항, 평택항 등에도 등장. 그리고 심지어는 항구를 넘어 내륙까지 침범했는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 중에는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도 진짜? 있었다고. 아, 그놈이 문제네.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붉은 불개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2018년 4월 20일 남을 채취하던 60대 여성 사망. 2019년 8월 26일 산에서 풀을 벤 후 고열에 시달리던 80대 남성 사망. 왜 그러죠? 자, 이들이 사망을 한 이유 바로 공포의 살인 진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녀석의 이름은 참진드기인데요. 참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감염되면요.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 이후 고열, 구토, 설사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네. SFTS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고요. 이 살인 진드기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발견. 이 살인 진드기가 있는 곳은 주로 산의 풀숲이나 잔디밭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부터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 이 풀숲이나 잔디밭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봄에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요. 단순히 수풀이나 잔디밭을 피한다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액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에서는 참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견의 타액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SFTS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만 866명, 그중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네요. 치사율 높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진드기 앞에 살인자가 붙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들려온 희소식, 바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살인 진드기. 올해부터는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와, 거야? 이게 저게 다 진짜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지하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어떻게 정도 헬기를 뿌리면 안 돼요? 개체수면은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모르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저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다 쌀, 고리,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 떼를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 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 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 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뭐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뭐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것 같아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90%면 정말 거의 단 거네. 거의 다 걸리면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대기업에서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목이 깊이지.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가지고. 자, 급성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우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맥의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어우,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대장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전염력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전염됐는지도 모르게 막 전염되니까 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비상이 걸린 중국은 이미 발원지인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 인구 1,100만여 명의 대도시였던 우한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죠. 아, 저게 또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죠.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이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나 외국에서는 동양인만 봐도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네.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오늘날 갑자기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약 2주가량 되니까요.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메르스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뒤 남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평균 13일 정도인데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7일가량이라고 합니다. 배나 빠르네. 아니, 근데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사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고요. 발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 치료제나 대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지만요. 현재 국내 국립보건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분들도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정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보태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요.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진짜로.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술되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깜짝이야. 어우. 진짜 너무 소름인데? 나는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할 줄 알았어.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 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역, 셀프 백신,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 진짜. 아, 손 씻기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아는 건데 이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이 손이요, 눈, 코, 입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건데요. 정말 보시면 경악스러운 실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이렇게 부패됐죠? 근데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세균 등등이 금방 들어가는구나, 저기에. 근데 정말 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이 바이러스 놈들이네요. 자, 때문에 예방 백신만큼이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진짜 이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건강 팁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손을 깍지를 끼고 문지른 다음 이번에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 이렇게 문질. 마지막에 손바닥에 손끝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톱 안의 속균까지 모두 클리어. 자, 이렇게 비누를 잘 묻혀서 30초간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 베스트군요. 2010년 10월 헝가리 서부 베스프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데베체리를 뒤덮은 붉은색 진흙. 자, 이 의문의 붉은 진흙은 무려 1, 2m 높이의 너울을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나. 저기 뭐야? 정말 붉은 진흙이네. 홍수 같은 거예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마을을 덮친 붉은 진흙의 정체. 같은 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유독성 폐기물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세제곱미터, 드럼통 약 350만 개 분량의 폐기물 찌꺼기가 마을로 흘러든 건데요. 자, 인체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이 폐기물 찌꺼기는요. 데베체르 마을을 포함 콜론타르, 송로바샤레이 등 6개 마을의 하천과 농토 그리고 가옥 280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이 폐기물 찌꺼기가 동유럽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다뉴브 강으로까지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수지가 터진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요, 2010년 6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댐을 타고 흐르는 붉은색 폐기물이 이게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 보면 저기 빨간 빨간색 동그라미로 징후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균열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알루미늄 공장에서는요, 폐기물 저수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헝가리 정부 역시 공장의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흘러 말이에요, 넘치는데. 뭐예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안다?
헝가리 정부는 이 사건 뒤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오염된 지역을 복구시키려 뒤늦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헝가리 마을 곳곳엔 오염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꾸물꾸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도 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 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다행이다. 결국 잔해 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다행입니다.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두 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파야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의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구화 아닌 구화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고, 거리를 아이고.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 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아,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 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징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랜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